우리가 이제 결국은 지방자치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지역이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도 발전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져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거지, 그냥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고 이렇게는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자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지역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이고 또 우리 주체성과 자율성을 키워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주는데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남이 안 한 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데서는 다른 데서는 없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창의력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역은 이제 우리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선각자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를테면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서 우리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괴테도 있고, 또 시대 조류를 잘 부응하지 못하면은 도태된다라고 이제 엘빈 토플러도 이야기했고, 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보더라도 그 핵심은 오래 살아남는 종은 힘이 세고 머리가 좋은 종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종이 오래 살아남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이제 앞으로 어떤 환경의 변화를 맞이할 것인지 이를 잘 내다보고 거기에 우리가 잘 적응, 대처를 해야 살아남는다, 생존한다. 우리 광주도 마찬가지죠. 광주도 이 세계적인 시대 변화, 또 우리나라의 국내 환경의 변화를 잘 내다보고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20세기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이렇게 좀 분명한 사회 변화,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0세기, 우리가 살아온 20세기는 대부분이 모든 일을 국가가 주도해서 해결하고 국가가 우리 국민을 끌고 가는, 또 중앙 중심입니다. 중앙정부 중심이에요. 수도권 중심이고, 또 성장 지향적이었죠. 성장이 우리 최고의 가치죠. 그래서 모든 게 성장 지향적인 정책, 성장 지향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와 중앙이 지도하니까 타율적이어야 되고 또 획일적이어야 됐습니다. 모든 게 다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 이런 시대가 이제 우리가 살아온 시대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국가가 아닌 국민,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갑이 되는 사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죠. 또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중앙보다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이런 시대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요. 또 성장 지향에서 이제는 우리가 분배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성장과 분배는 서로 상충되는 가치입니다. 분배를 잘 하려다 보면 성장이 뒤처지게 되고, 성장만 치중하다 보면 분배가 어려워지고, 그러나 이거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장만 챙기고 또는 분배만 챙기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중요한 숙제는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조화 있게 추구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 있지 못한 우리의 숙제지요.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분배에 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격차가 너무 늘어난 거예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간의 빈부격차, 지역격차,
뭐 세대 간의 격차, 남녀 간의 격차, 이런 게 너무 극단적으로 벌어지니까 이제 분배 문제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변화를 맞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타율이 아니라 자율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획일적이 아니라 다양해야 돼요.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아직 잘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잘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인데 아직은 우리가 주인으로서의 의식, 주인으로서의 자세,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아직은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주인다운, 주인이 되려면 주인다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은 우리가 그것까지, 마음은 있지만은 아직은 행동이나 자세는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근데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해요. 따라서 우리가 21세기에 이렇게 새로운 환경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키워드가 이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조적, 창의가 있어야 되고 자율적이어야 되고 또 공존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21세기의 생존 키워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파라다임의 전환이 필요해서 이제는 국가와 중앙에서 주민과 지방 주도로 가야 되고 타율과 종속에서 자율과 자치로 가야 되고 이제는 평화 공존으로 가야 되고 성장과 분배 택일에서 양자의 조화로 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숙제를 우리가 이제 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이렇게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세대 간에, 뭐 기업 간에, 성별 간에 이렇게 아직도 8대2의 사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진 자가 8개를 또는 9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뒤처진 소외된 사람은 2개나 하나밖에 갖고 있지 못한 그러한 격차의 시대에 여전히 놓여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시정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배분할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그냥 다 똑같이 나누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똑같이 결과의 평등이라 할까? 뭐 일을 열심히 하든 일을 안 하든, 이런 경쟁 없이 그냥 똑같이 나누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만큼의 혜택이 더 돌아가는 그게 이제 공정한 분배지요. 또 그동안에 소외됐던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그게 이제 정의로운 분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자유, 정의, 공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잘 이렇게 개념을 잘 이해 못했고 그 문제를 잘 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유와 공정과 정의의 문제를 이제 잘 풀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상당히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그래요. 저는 그 위기의 요인을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봅니다. 특히 우리 그 인간성이 지금 많이 상실이 됐죠. 인간에 대한 권위, 인간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소위 말하면 휴머니즘이 많이 망가졌죠. 우리가 서로 인간과 인간 간에 서로 인간 대접을 해주고 권위와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그 인간성이 많이 상실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뭐 서로 천지인 삼재 사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도 존중하고 또 미생물도 존중을 해서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근데 그런 것이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또 이렇게 작은 콩도 나눠 먹는 그러한 우리 아주 좋은 이 공동체 의식도 이제 많이 상실이 됐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주체성도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이제 위기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리더십도 상당히 훼손이 됐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호 불신과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오직 진영 논리만 남아있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지금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고 서로 신뢰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새로운 리더십을 정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의 리더십서부터 시작해서 뭐 작은 단위의 뭐 지방의원 그리고 작은 조직의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리더십의 정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내로남불은 뭐 정치인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내로남불의 도덕적 해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인용하는 글귀가 이 다산 정약용 실학자지요, 유명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 분인데 이분이 여러 글 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상자인하지요, 자아자인상지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높이려면 남이 깎아내릴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남이 높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을 말하는 거죠. 또 이 명심보감에도 책인지심 책기요 서기지심 서인이라고 해서 남을 꾸짖으려면 그 이전에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려면 먼저 남에게 베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선각자나 우리 가르침을 이제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도덕적 해이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맹자의 가유삼성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위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집안이 잘 되려면은 세 가지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된다. 그래서 첫째 해성, 이게 어린아이 해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출산율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요즘에는 뭐 아주 저출산 국가가 됐잖아요, 우리가. 가임 여성 1인당 1명이 0.98명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출산율이. 그러니까 이게 OECD 최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출산율을 가지고는 우리 국가 경쟁력 또는 지역 경쟁력이 높아질 수가 없죠.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인적 자원밖에 없잖아요. 그동안 다행히 우리가 인적 자원을 잘 교육시키고 가르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인적 자원이 지금 다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죠. 두 번째는 이게 배틀 기자라서 배틀 짜는 소리는 바로 경제가 돌아가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배틀을 짜서 가게를 꾸려갔다고 하니까 그 뭐 이제 옷을 만들고 뭐 삼배를 뭐 만들고 어쩌고 해서 그래서 이 어원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잘 되려면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독성은 이제 글을 읽는 소리입니다. 이게 교육이죠, 교육. 그래서 출산율이 높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교육을 잘 시키는 집안이 이제 번성하는 집안이 된다는 건데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예요. 가유삼성이 있듯이 지유삼성, 지방도 이 세 가지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됩니다. 우리 지방도 요즘에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지금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방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이따 나오겠지만 지방이 지금 전국에서 한 80여 곳이 됩니다. 노인들은 많아지고 어린아이는 출생이 안 되니까 이 지방이 이제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지방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기 때문에
이 출산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아주 시급한, 중요하고 시급한 지역의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뭐 경제야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우리 광주도 그렇고 우리 경제, 지역 경제가 잘 유지되고 발전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역의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교육은 뭐 지역의 인재를 잘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이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교육을 받아서 평생 교육을 잘 받아서 사람답게 사는. 여기 이제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교육을 우리가 하는 목적이요. 물론 뭐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이렇게 미래 환경에 잘 적응한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배움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열정과 겸손과 사랑을 배워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 지식과 정보를 잘 취득해서 출세하고 승진하고 뭐 취업하고 이런 거는 수단이고요. 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교육을 통해서 이 삶에 대한 열정을 배우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배움을 통해서 얻는 거죠. 꾸준하게. 그래서 그런 배우는 사람만이 삶에 대해서 열정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오늘은 뭐 이 지방자치나 이런 걸 배우지만 또 다른 데 가서는 또 뭐 다양한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는 대상은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대한 열정을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배운 사람만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배운 사람만이. 그리고 그 겸손의 그것이 바로 교양입니다. 교양. 그래서 우리 인간도 이렇게 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격의 기준이 교양입니다. 그리고 교양의 본질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배운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배우지 않은 사람은 아는 척 해야 되고 잘난 척 해야 되고 이렇게 그 가식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모른다는 거는 모르다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사랑을. 그 인간에 대한 사랑, 뭐 자연에 대한 사랑, 뭐 진리에 대한 사랑, 이렇게 사랑을 배우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인간이 격이 있어서 인격이라고 하고 그 인격의 내용을 교양이라고 하지만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 교양이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 지역은 뭐가 될까요? 법인격이라고 하는. 광주도 광주의 지역도 지역의 격이 있습니다. 사람도 격이 있듯이. 지역의 격을 나누는 기준은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우리 광주는 특히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격이 높은 거죠. 그죠? 지역의 격이. 다만 이제 그걸 어떻게 잘 유지, 계승, 발전해 나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그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교육의 기회가 많으니까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가르치기만 잘한다고 해서 교육의 성과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잘 배워야 돼요. 배움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뭐 오늘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입장에서 강사로 왔지만 저도 다른 데 가면 저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배움의 자세를 잘 갖춰야 돼요. 근데 배움의 자세의 핵심은 뭐냐면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은 이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갖는 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식과 정보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지식과 정보만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항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새로운 것을 얻는 것보다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낡은 지식과 정보를 버리는 겁니다. 그게 더 어렵다고, 그게 더 어려운 거고, 그게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를 비워야 채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한번 들어온 지식과 정보를 잘 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끝까지 그걸 가지고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또 그게 그렇게 해서 자기 사고방식이 되고 자기 인식의 틀이 되면 그거를 절대로 잘 바꾸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독단이 되고 선입견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배울 때는 항상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내려놓거나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지식과 정보는요,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오래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마음을 비우고 오픈 마인드를 갖는 자세가 배움의 자세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육은 새로운 걸 얻는 것만 아니라 기존의 것을 버리는 폐기 학습이라고 그래요, 그걸. 새로운 걸 얻는 걸 러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버리는 거는 디러닝, 폐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거다. 이게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새로운 것을만 열광하고 새로운 것만 얻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사실은 기존의 것을 버리는 게 더 중요한 교육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교육 배우는 거의 또 하나는요, 배우는 거는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공자도 뭐 잘 아시다시피 지지자부여 호지자여 호지자부여 낙지자다.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즐기면서 배우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따라서 배운다는 거는 즐거운 일이다. 공자의 많은 학문을, 많은 가르침을 한자로 줄이면 권학입니다. 배워라. 학문을 배워라. 그러면 즐겁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런 교육 기회를 얻을 때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배워서 이제 삶에 대한 열정, 또 겸손, 사랑을 배우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미없는 지방자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방자치는 글자 그대로 우리 지역의 일을 우리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우리가 맡긴 대표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지방자치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뭐 일정한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그 자치구역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광주시면 광주시, 또 광주시 내 자치구에 구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민이 살고, 그리고 자치단체를 만들어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지방자치 이전에는 지방의회가 없죠. 집행부만 있을 겁니다. 집행부만 있잖아요. 그죠? 광주시청이라는 집행부만 있어서 중앙에서 결정한 거를 집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광주시의회를 만들어서 집행기관과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이제 자기 부담에 의해서 처리해야 돼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돈도 내고, 자기가 참여도 하고, 자기가 봉사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남의 돈만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을 잘 살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 부담, 자기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건 좀 뭐 이론적인 건데요.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DNA라고 할까? 이게 5가지가 있는데 간단히만 보면은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그래서 이 자율성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제도적인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지방자치단체도 우리가 만들고, 지방의회도 우리가 만들고, 또 뭐 주민 소환제도 만들고, 주민투표제도 만들고, 그죠? 이런 것이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도는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제도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법을 만들 수 있는 자치 입법권, 조례를 만들고, 또 스스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자치 조직권, 또 스스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자치 행정권, 또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치 재정권. 이거를 4대 지방자치권이라고 해요. 그 권한을 줘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우리는 권한이 아직은 확보되어 있지 못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8대2. 국세도 8, 지방세는 2밖에 안 되는 거죠. 또 지방이 처리할 수 있는 행정사무도 7, 지방자치사무는 3,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9대1, 8대2, 7대3. 그러니까 자치권을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방자치의식, 주인의식을 아직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권리의식은 높아졌어요. 우리 지역을, 우리 지역의 이익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더 많은 이익을 우리가 가져오고 이런 권리의식은 높아졌어요. 대단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주인으로서. 근데 그 권리의식을 가지려면 남의 권리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것만 챙기고 남의 권리는 인정하고 양보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지역, 집단, 이기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누누이 따라다니는 부정적인 평가가 뭐냐면 지역, 집단, 이기주의만 팽배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방자치가 정상적으로 아직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권리의식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권리의식을 누리려면 우리의 책임의식도 같이 높아져야 돼요. 또한 공동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같이 협력하고 서로 같이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의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직 주인의식, 주민자치의식이 본 궤도에 이르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만 한다고 해서 주인의식, 자치의식이 저절로 높아지진 않아요. 거기에는 철저한 교육이 뒤따라줘야 됩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능력, 서로 같이 대화하고 타협, 협상해서 합의를 이루는 능력, 회의를 하는 능력, 이거를 다 갖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학력 수준은 높아졌지만 이러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얻지 못했어요. 가지지 못했어요. 아쉽게도. 대학 입시, 정답을 찾고, 이런 것만, 그런 기술만 배웠지, 우리가 같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하고, 합의를 이루고, 이런 거는 우리가 못 배웠다고요. 그렇죠?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여의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빨리 주인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거는 저절로 내가 주인이다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우리가 그런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선거입니다. 선거. 우리가 8번의 선거를 했어요. 지방선거를 그동안에 91년부터 8번의 선거를. 근데 아직도 우리가 선거가 돈은 많이 쓰는데 그 선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아웃푸트는 굉장히 보잘것없어요. 작년 2018년에도 우리가 한 1조 2천억을 썼어요. 선거 비용만. 물론 이제 보전 비용 이런 거, 관리 비용 다 합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2만 5천 원의 우리 돈을 주머니에서 냈다고요. 선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대표를 제대로 선출했느냐?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표를 선출했느냐? 또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과 주민과 국민이 통합을 이루었느냐? 선거는 물론 경쟁이죠. 그러나 선거 후에는 다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주민 화합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전혀 오히려 분열과 갈등만 더 고착화됐죠. 또 선거는 정치적 교육 기능을 수행해 줘야 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 지역에 대한 관심, 지역 이슈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직 선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반면교사적 교육 기능은 있죠. 그것만 있을 뿐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선거는요, 그 후보가 그 자리를 맡을 만한 정도로 발전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선거의 과정을 거쳐서 경쟁을 하고 주민과 만나고 또 공약 대결을 하고 많은 검증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 사람이 그전보다도 더 발전해서 그 직책을 맡아도 될 만큼의 인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도 선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거의 기간도 줄이고 또 비용도 줄이고 이런 그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개선점들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섯 번째 기능, 다시 말해서 대통령을 뽑는데 대통령이 뭐 요즘에는 뭐 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40대, 30대, 40대가 되고. 그런데 그러한 친구들이 선거 과정에서 검증을 거치고 토론을 하고 공약 경쟁을 해서 대통령을 맡아도 될 만큼의 인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돼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줄이고 잘못된 판단을 없애준다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치면. 그러면 선거에 돈을 많이 써도 이득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방선거는 지역의 이슈를 가지고 지역의 인물 후보들이 경쟁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보고 투표를 했느냐? 아직은 우리가 거기는 못 갔어요. 또 우리가 잘 검증하고 잘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정당이 우리를 대신해서 좋은 정치적 상품을, 후보를 내놨느냐? 그 점에 대해서도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는, 지방자치의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지방자치에서 지방선거를 잘못하면 그 후에 아무리 딴 걸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가 없어요. 선거를 잘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고 좋은 대표를 만들고 또 이러한 기능이 수행이 될 때 지방자치는 성공하는 거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이게 경쟁과 협력입니다. 이 지방자치는 경쟁이 기본이에요. 중앙과 지방 간에도 경쟁을 하고 지방과 지방 간에도 경쟁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속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도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경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경쟁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예요. 침체된 사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경쟁을 하면 승패가 갈리잖아요. 그죠? 승자와 패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승자 독식 사회잖아요. 그죠? 승자가 모든 걸 다 가지고 가는 winner take all society라고. 승자가 다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죠? 경쟁은 분명히 갈등을 필연적으로 가져옵니다. 승패가 갈리니까. 그런데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제대로 경쟁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패자에게도 새로 부활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패자는 영원한 패자고 승자는 영원한 승자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경쟁을 할 수도 없고 그 경쟁은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해서 경쟁을 잘 하려면 갈등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갈등의 문제는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가 갈등은 나쁜 거로 알고 있죠. 악으로 알잖아요. 갈등은 악이다. 갈등 없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다. 그렇게 알잖아요. 아닙니다. 갈등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갈등은 그냥 객관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경쟁을 하다 보면 갈등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객관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근데 그 갈등을 잘 관리하면은 선이 되고, 좋은 효과가 나오고, 잘못 관리하면은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는 거예요. 갈등을 잘 관리하면 새로운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됩니다. 갈등을 잘못 관리하면 사회가 와해되고 망가지죠. 따라서 우리가 뭐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에도 경쟁을 해서 갈등이 나오면은 뭐 그거 뭐 아주 왜 니네는 뭐 갈등만 맨날 싸움만 하냐 이렇게 우리가 질책을 하지만은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잘 풀어내는, 그리고 그 갈등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지 딴 걸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목표를 향해서 뭐 경쟁을 하다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갈등을 풀어내는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 분권입니다. 이게 분권. 자치와 분권은 동전의 양면같이, 자치는 자기가 스스로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분권은 뭐예요? 권력을 나누는 것이 분권이죠. 권력을 나눈다, 분권. 그 권력의 핵심은 결정권입니다. 결정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치를 잘 하려면 분권이 돼야 되겠죠. 또 분권이 이루어지려면 자치를 잘해야 분권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자치와 분권은 서로 상호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분권은, 우리는 분권하면은 지방 분권만 생각해요.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결정권을 이양하는, 그게 이제 지방 분권이에요. 근데 분권은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방의 권한이, 결정권이 넘어왔다 하더라도 위에서 다 독점하고 있으면 그거는 지방 분권이 아니라 지방 독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직 중앙이 다 8, 7 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방 분권을 통해서 자꾸 권한을 넘겨달라고 하잖아요. 넘기고 있잖아요. 미미하긴 하지만. 그런데 중앙에서 지방으로 그 권한이 넘겨와도 그거를 다 예를 들어서 뭐 단체장이나 상부층에서 다 독점하고 있으면 그건 지방 독재라는 거죠. 그게 결정권이 또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관이 가지고 있는 결정권이 민으로 많이 이양이 돼야 돼요. 관의 권한이 민으로 이양이 되지 않는 거는 주민자치가 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의 결정권이 많이 커져야지요.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 주민자치는, 그냥 이름뿐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그렇죠. 그래서 이 분권은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야 주민자치가 뿌리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이 민주성이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능률적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적은 부담, 주민들의 적은 세금을 가지고 더 많은 서비스, 더 질이 좋은 서비스, 더 빠른 서비스, 더 집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를 통해서. 중앙정부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중앙정부 하나만 가지고는 이 지역마다 원하는 질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죠. 또 빠르지 않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또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방자치, 우리 주민과 가까운, 우리 지역과 가까운 지방정부를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능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능률적이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민주주의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니까 이 능률성과 민주성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거냐 하는 게 지방자치의 숙제다 이거죠. 중요한 목적이다 이거죠. 이 능률성이 지켜지지 않는 자치단체는 우리는 그런 예가 없지만 외국은 파산합니다. 자치단체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주민들의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지방정부는 파산해요. 그래가지고 시장도 구속되고 공무원도 잘리고 공공요금은 올라가고 주민들은 떠나고 이런 자치단체가 외국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 무감각하지만 지방자치는 이렇게 능률적이야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49년에 처음 법을 만들었어요. 올해가 70주년이 됐죠. 그리고 그 당시에 처음 만들 당시에 지방자치법의 내용은 이층제가 서울특별시도 그리고 시읍면자치를 했습니다. 읍면자치를 했어요. 지금은 시군구지만 그 당시에는 시읍면자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52년에 이제 첫 지방선거를 했죠. 6.25 동란 중에. 그리고 56년, 60년 이렇게 차곡차곡 지방선거를 3번을 하면서 지방자치가 이제 조금 더 진전이 됐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9년 만에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통일이 될 때까지 미루고 뭐 지방재정 자립이 될 때까지 미루고 이런 명분으로 미루다가 30년 동안에 동면하다가 지난 91년에 부활이 된 거죠. 자, 이제 이런 그 지방자치의 이제 지난 역사를 보고 어떤 우리가 부활된 이후에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를 잘 부활시켰느냐, 도대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나, 또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나,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국민들이 잘 체감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지방자치를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해서 잘 체감하고 있지 못한 대단히 중요한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방자치가 부활이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 지역의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지방자치제가 실시 안 되면은 이렇게 우리 주민의 지위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그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해서 국민이 주인임을 선언은 했지만 실제로 그거를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주인으로 이렇게 체감할 수 있었던 거는 지방자치제를 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은 주종관계입니다. 관이 주인이고 민은 종이에요. 주종관계, 주인은 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은 하나의 피치자, 통치의 대상에 불과했죠.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유권자가 됐죠. 그죠? 우리 손으로 우리 대표를 뽑았습니다. 유권자로서의 지위가 생긴 거예요. 또 우리가 이 고객이 됐습니다. 소비자가 됐어요. 그래서 행정이
우리 주민들을 고객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러한 변화가 이 관에서 나타났죠. 그래서 관의 행정의 목표도 고객 만족 행정입니다. 우리 주민을 고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업에서 보는 소비자나 고객과 같이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는 그런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또 그전에는 관이 다 결정을 혼자 했지만은 이제는 같이 파트너가 돼서 공동 결정을 하는 그러한 관계로 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주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직 주인이 된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쪽으로 지금 이 관민 관계가 극과 혁명적으로 변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 주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분 나쁜 얘기가 생기면은 뭐 이제 우리가 항의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외에도 이제 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민 참여도 뭐 좀 더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시작했고, 이런 계기가 마련이 됐고, 이런 걸 인식할 수 있게 됐고, 이런 이제 시작이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가 많은 문제점을 지금 제기한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지방자치 제도가 다 획일적입니다. 이게 광역이든 기초든 인구가 많든 적든 잘 살든 못 살든 다 똑같은 제도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28살 먹은 청년이 덩치가 크든 작든 뭐 유능하든 그렇지 못하든 똑같은 옷을 입혀놓고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어떻게 돼요? 지방자치의 성과를 극대화 못하는 거죠. 또 문제가 나타나면 스스로 해결을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 체격에 맞는 또 능력에 맞는 의식에 맞는 그런 옷을 입혀줄 때가 됐다. 그것을 주민들이 선택하도록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숙제를 갖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치의식이 우리가 미흡하다. 절대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학력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민주의식이 높아졌다. 우리 국민의 의식은 높아졌는데 정치인들은 우리만 못하다. 이게 다 착각입니다. 정치 의식 수준은 국민 의식 수준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선거를 잘못하고 우리가 냉소주의만 갖고 있었을 때 정치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를 경멸하면 경멸받는 정치밖에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정치를 경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을 때 진정 정치는 경멸받는 정치밖에 유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잘못된 건 바꿀 건 바꾸고 정말 안 되는 건 안 되게끔 심판을 하고 선택을 해야지 우리가 맡겨놓고 무관심하는 사이에 정치는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도 지방선거를 했고 내년에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선거에서 한 표 차이가 이 세계사를 바꾼 사례입니다. 그 옛날 그리스 시대에는 광장에 모여가지고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같이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근데 어느 종교회의 모임에서 광장에 모여가지고 수많은 날을 토론한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성은 인간인가 동물인가. 어처구니 없는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결론이 안 났답니다. 근데 할 수 없이 투표를 했대요. 그래서 한 표 차이로 여성은 인간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만일 한 표 차이로 여성은 동물이다 그랬으면 또 많은 시간을 여성들이 더 많은 수모를 당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표가 이렇게 중요한. 그다음에 미국이 독립할 당시에 미국의 국어를 영어로 할까 독어로 할까 결정을 못 했답니다.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투표를 해서 한 표 차이로 영어가 됐다. 끝으로 여기 우리가 잘 아는 2차 대전의 전범 히틀러가 나치당의 당수가 될 때는 한 표 차로 됐대요. 나중에는 이제 뭐 국민 직접 선거를 해서 총통이 됐지만, 그때는 한 200만 표 차로 됐지만, 처음에 당수가 될 때는 한 표 차로 됐대요. 만일 그게 바뀌었다면은 2차 대전, 참혹한 2차 대전도 또 600만 명의 유태인 희생자도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제가 이제 미래 환경 변화를 우리가 잘 예측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미래를 잘못 예측해서 실패한 사례입니다. 이 처음에 다니엘 벨이 전화를 발명을 해서 이거를 이제 대중화하자 해서 이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전화는 통신수단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해서 벨이 나중엔 자기가 회사를 차렸죠. 당연히 이 회사는 망했습니다. 전화는 요즘에 뭐 이게 통신수단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을 다 바꿔놨잖아요. 스마트폰인. TV도 처음에 나올 때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이 회사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군내에 있었던 일인데, 이 1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 사령관이 비행기의 군사적 가치를 우습게 봤어요. 비행기는 군사적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 패전했고 많은 희생을 치렀죠. 지도자가 잘못 미래를 예측하거나 잘못 판단하면 이렇게 기업도 실패하고 또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 사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20세기와 21세기는 이렇게 많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리더도 옛날에는 슈퍼맨을 우리가 항상 기다리고 기대하잖아요. 늘 뭐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우리는 슈퍼맨 같은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대하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실망하고, 그랬다가 실망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슈퍼맨 같은 대통령, 슈퍼맨 같은 리더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기대하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 시절이 잠시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리더, 그런 대통령은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소통하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문제를 풀고 이런 아바타의 시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이렇게 논리적이고 분석하는 그런 왼쪽 뇌가 발달한 시대라면 지금은 오른쪽 감성적이고 보고 느끼고 창조하는 이 오른쪽 뇌가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넘버원, 베스트원의 시대에서 이제는 올리원, 퍼스트원. 아까 얘기한 창조적인 거. 남이 안 한 거. 최초. 이런. 그 다음에 옛날에는 소비를 주로 이제 이성에 입각한 소비. 품질이나 가격이나 이런 건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감성에 입각한 소비. 이제 내 느낌에 좋고 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갖고 있고 뭐 이제 이런 그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 경영 시대로 간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어떤 그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생산할 때 그게 이제 그 주가를 높이고 이윤을 많이 내는 거를 선호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다소 좀 제품이 좀 거칠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회사가 굉장히 윤리적으로 공정하게 생산을 하고 또 그 법을 잘 지키고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또 사회적 환원을 잘하는 그런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을 이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 윤리 경영의 시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읽지 못하면 이제 도태되는 거죠. 우리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령화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인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65세 인구는 700만 명을 넘어서서 전체 인구의 14.8%가 됐습니다. 고령 사회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너무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전남은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이 군으로 따지면은 고흥군은 38.1%는 면으로 따지면 여기는 여가 제일 높고요. 그래서 이 고령화 속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게 이제 외국과 비교해서 이게 7%가 된 해고, 여가 14%가 된 해고, 여가 20%가 된 해입니다. 근데 프랑스, 영국, 미국은 대개 7%에서 20%로 가는데 150년에서 100년쯤 걸려요. 그렇게 왔어요. 그거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지금 세계 신기록이 일본이 갖고 있어요. 일본은 70년에 7%, 94년에 14%, 이미 2006년에 20%를 넘어섰어요. 국가 전체가 평균이. 이 기간이 몇 년입니까? 36년이에요. 36년 만에 7%에서 20%로 간 거죠. 거의 3분의 1 이상을 단축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이미 2000년에 7%가 됐고 작년에 14%를 넘어섰고 이제 2026년 또는 25년에 20%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추세로 가면. 그러면 이게 몇 년입니까? 일본의 36년을 10년 이상 단축해서 26년 또는 25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너무 빨리 간다는 거죠.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미처 준비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고령화 사회로 간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시다시피 현재는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가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셈이지만 앞으로 5명이 1명, 2명이 1명, 심지어는 1명의 생산 인구가 1명의 노인을 목말 태우고 가는 목말 사회가 된다. 돈 벌어서 세금을 다 내야 되고 또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나눠 먹어야 되고 이러한 시대는 이제 앞으로 세대 간의 밥그릇 싸움이 너무 치열하게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때문에 이 몸살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그래서 노인연금 올리려고 그러면 젊은 애들이 반대하고 젊은 애들이 등록금을 좀 내린다고 그러면 이제 노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런 아주 노골적인 밥그릇 싸움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산은 줄고 세금은 늘어나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 겨우 3만 불을 넘어섰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봤자 2026년으로 따지면 5년, 6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4만 불, 5만 불이 되든지 우리 국가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6년밖에 안 남았다. 이 기간 동안에 모든 걸 이루어내지 못하면 2026년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령화 때문에. 고령화라는 하나의 환경 변화 때문에.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령화는 참 축복인데 사실은 축복인데 이게 재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만큼 우리가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우리가 1960년도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세요? 1960년도에 평균 수명이 52세였습니다. 물론 이제 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평균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52년에서 지금은 82년이 되니까 30년이 늘어난 거예요. 불과 50년 만에 30살을 더 살게 된 거죠. 북한은 우리보다 한 12살 덜 살아요. 북한은. 여성이 남성보다 6살 더 살고.
아무튼 이렇게 평균 수명은 늘어나서 축복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고령화로 인한 그 노인 빈곤 문제, 노인 고독 문제, 노인 그 질병 문제가 점점 심각해진다는 거죠. 저출산은 또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0.98명밖에 안 돼서 옛날에는 뭐 100만 명씩 매년 100만 명을 낳는 시대에서 이제 30만 명밖에 안 나요. 이렇게 여전히 뭐 이런 나라 7, 6명 나는데 우리는 이건 그때 잘 나갈 때 얘기고요. 지금은 더 줄은 거죠. 그 대신 다민족 다문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쭉 아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건데 지방자치가 잘 돼서 더 좋은 성과를 내려면 우리 국정 운영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제가 지난 정권 때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정 운영이 청와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우리나라의 비서실 직원이 500명이나 돼요. 백악관은 100명밖에 안 돼요. 청와대의 모든 것이 집중이 돼서 하다 보니까 우리의 내각은 힘이 없죠. 장관은 힘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심각해요. 물론 잘 나갈 때는 청와대가 박수를 받겠지만 이 국정 운영이 청와대에 집중이 되면은 내각은 움직이지 않아요. 눈치만 보고 시키는 대로만 한다. 책임지는 장관이 없어져요. 소신 있는 장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비판이 생기면 그 책임도 청와대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국정이 실패할 수가 있다. 아무튼 이 자치분권이 굉장히 지금 위축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이 뭐냐면 국정 운영의 틀과 방식이 청와대에서 행정부로 가야 되고 또 중앙 통제에서 지방 분권으로 가감히 이양이 돼서 권력이 수평적으로 분권이 되고 수직적으로 분권이 돼야 된다.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수평적으로 분권이 되고 또 중앙과 지방 간의 수직적 분권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이 국정 운영과 지방 운영이 조화를 이루게 되고 우리 국민과 주민이 주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정부도 마찬가지, 우리 단체장도 말이에요.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 권리의식은 늘어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지방이 해결해 주기를 우리는 바라요. 그런데 사실은 지방정부가 모든 걸 성실하게 다 잘하는 것보다 현명하게 해야 돼요. 안 할 건 안 하고 할 건 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집에 뭐 눈이 오면 우리 동네 눈도 다 우리 골목에 눈도 다 치워주고 뭐 이거 다 우리가 지방정부에 다 요구하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하고 정말 중요하고 이런 거는 자치단체가 하는 그러한 현명한 행정을 해야 돼요. 성실한 행정보다 현명한 행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하면서 나타난 병폐 중에 하나가 전부 승진 이 단체장의 눈치만 보고 홍보 이런 전시행정 이런 거에 몰두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 공무원들이 우리 교수들보다 더 말도 잘하고 더 이 PPT 자료도 더 잘 만들고 이런 걸 더 잘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홍보도 더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지역 발전을 직접 나가서 해결하고 갈등을 관리하고 위기를 관리하고 소통을 하는 이런 공무원이 필요한 거지 홍보 잘하고 PPT 잘 만들고 말 잘하고 이런 공무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체장이 자꾸 홍보를 치중하고 그런 사람을 원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발탁이 되고 승진하고 그러니까 정말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뒤로 물러나게 되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지방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의원들도 지금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지방의원에 대해. 지방의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 그런 면도 있어요. 지방의원들이 전부 권위화되고
대접받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고 뭐 승진, 공무원 승진에 개입하고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방의원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지방자치가 정착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는 없어요. 지방의회는 있어야 돼요. 단체장은 뭐 직선을 하기도 하고 임명을 하기도 하고 의회에서 뽑을 수 있어요. 단체장은 직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만은 반드시 우리 손으로 뽑은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있어야 지방자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방의회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속히 지방의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국회의원의 지금 이 문제가, 이 심각한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냐 하면은 특권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특권.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정당 발전도, 국회 발전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외국과 비교하면은 외국의 국회의원들은 특권이 없어요. 우리보다 더 적은 보수를 받고 더 많은 일을 합니다. 보좌관도 없어요. 다 자전거 타고 다니고, 공공교통 이용하고 다니고, 또 돈 받거나 얻어먹으면 다 신고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런 특권을 내려놨지만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받는 특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여 개의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보좌관도 9명이나 달려있죠. 각종 비행기도 비즈니스 타고 KTX 특실 타고 다 공짜. 이런 특권을 빨리 거기다 이제 지금 정당 공천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방에. 그 공천권에서 지금 지방자치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회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특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국회의원이 최고의 직업이잖아요. 판검사도 다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지, 심지어는 도지사 한 사람도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지, 국회의장 한 사람도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무총리 한 사람도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지, 불체포 면책특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감은요, 선거를 바꿔야 됩니다. 교육감 직선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선거를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론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지역 언론이 지방자치를 굉장히 비하해요. 중앙 언론은 지방자치를 비판적으로 보지요.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잘 되면 지역 신문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언론이 시장을 뺏겨요. 그러니까 중앙 언론은 지방자치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지방 언론까지도 중앙 언론의 그러한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지방 언론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물론 비판도 하지만은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우리 주민들의 자치의식이죠. 주민들이 이 지방자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고 가꾸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지방자치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없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지방자치를 정상적으로 가게끔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야지. 지방자치가 이게 너무 문제가 많아서 옛날 우리나라는 그냥 좋은 중앙정부 하나만, 큰 지방정부만 하나 대통령을 잘 뽑고 잘하면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국가 발전의 단계로 보거나 외국의 사례로 보거나 우리 국민의식 수준으로 보거나 가야 할 길이다. 아까 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해야만 안정을 유지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뵙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